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을 해드렸고요. 네. 자,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예.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최성 의원은 좀, 원래 하려고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억울해하시니까 계속 먼저 짧게 조금 해주시고 토론의 기회 때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이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뭐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실업은 거의 뭐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그럼 장애인과 농민이 포함해서. 예, 그것도 장애인, 농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러면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드는데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한 3%이 재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지금은 뭐 제 질문이니까. 그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 제 질문 답하셔야죠. 예.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 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자원 외교, 자원 비리 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재량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15조 원은 국토 보유세로 만들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재원 대책 중에 하나로 역시 이제 법인세 인상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 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소득은 법인 재원 마련 중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지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하나 더 하면 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좀 회수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안희정 됐습니다. 저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이건 제 의견,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담답식으로 한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 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 정치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고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 내 정책과 공약을 넣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 정치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로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 정치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 이런 이제 또 그 앞의 주장하고는 모순되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책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후보가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 우리 저는 뭐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또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뭐 관치 경제식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니라 김대중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인터넷 우리가 세계 3위까지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위까지 떨어졌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간이 45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4차 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역점둬야 될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보고요. 남은 30초 통해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꼭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제가 여러 번 누차 확인하는데 그것을 접수 서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랑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위한 검증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작은 토론회에서도 충분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도권 토론의 열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후보 마지막 9분 주도권 토론. 자,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보다도 우선 우리 모두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좀 대신 질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의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문 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종인 씨를 우리 당 대표로 모셔와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종인 대표님 이제 모셔올 때는 뭐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제 민주화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아닐까요? 사실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 후보님께 있다라고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와 당의 실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님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이제는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히 문 후보님의 그러한 어떤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시겠다고 소연전까지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의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라거나 지난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연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 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레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최성 후보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까 자치분권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치분권의 미래의 대한민국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이면서 동시에 또 제 고향은 광주다 보니까 광주와 호남권은 또 농촌 지역, 지방의 상황을 잘 압니다. 또 약 1200명에 해당되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경험, 국회에서 경험, 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정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같은 분들,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들,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꾸렸다면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루속히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3당 공동개혁정부를 꾸려서 대선 전에 합의를 하고 대선이 된 이후에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대권 후보들끼리만 하지 말고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교육, 적폐 청산,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최성 후보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의 그 애정어린 어떤 질문이라고 좀 네. 후보님 봐주십시오.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 화끈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지도자가 되시려 한다면 좀 더 모든 국민을 좀 안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정당에 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의회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여소야대 국회와 의회를 상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의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요점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좀 더 폼 넓고 따뜻한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웃집과를 잘 지냅니다. 근데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하죠. 도둑도 예를 들면 힘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소위 지배자, 기득권자들하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 입는 사람들, 그 수많은 서민들, 다수의 약자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야말로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용하고 협치해야 되고요. 당연히 대화합니다. 제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지도자는 그 도둑마저도 우리 국민입니다.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대화하려는 따뜻한 진보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의 그 검증 토론 그리고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이 네 후보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지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예, 좋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좀 회수해서 예, 복지 정책을 좋습니다. 통해서 예, 경제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잠깐만, 안희정 네. 됐습니다. 저번에도 예,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이건 제가 똑같이 왜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예. 있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답답식으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 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자원 외교, 이런 자원 비리 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재량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15조 원은 하나만 국토 더. 보유세로 만들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재원 대책 중에 하나로 역시 이제 법인세 인상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 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소득은 법인 재원 마련 중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을 해드렸고요. 네. 자,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최성 후보는 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억울해하시니까 계속 먼저 짧게 조금 해주시고 토론회 기회 때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이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뭐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지금 뭐 청년 실업은 거의 뭐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그럼 장애인과 농민이 포함해서. 예, 그것도 장애인, 농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러면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되는데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한 3% 이 재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지금은 뭐 제 질문이니까. 그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아니 이 제주도권이니까 제 질문 답하셔야죠. 예.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 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 정치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 내 정책과 공약을 넣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 정치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